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십니까? 자, 잘 들리시면 채팅 한 번씩만 간단하게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쪽은 지금 잘 들린다고 하시는데, 네, 감사합니다. 아, 2025년 2월 아코소프트의 웨비나, 저희 보안 컨설팅에 관련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웨비나 진행에 앞서서 이렇게 시간 내주신 여러 참가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발표 시간은 약 50분 정도 제가 할당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기에 지금 저희 보시면 타이틀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도발적입니다. 그 보안 컨설팅에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렇게 타이틀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을 쭉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비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안에 관련된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웨비나를 진행할 거고요. 주된 타겟은 망블리 정책에 관련된 이슈들과 우리 저희 CSF에 관련된 이슈들을 같이 엮어서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안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기 앞서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간단하게 짚어보면 처음에 저희 1990년대 초중반부터 계속 바이러스에 대한 이슈부터 발생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무수한 공격 형태가 발전이 됐고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서는 2016년도에 따라서 이 이후로 망벌리 정책을 통한 물리적인 분리를 통해서 대규모 해킹 공격 등을 이제 예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공격자 생성에 대한 AI 공격, 활용 공격화, 복합, 융복합 대한 사이버 위협, 그다음에 사이버 위협의 증모, 글로벌 환경에 따른 뭐 증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스 예상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디도스는 항상 계속 발전된 형태라 뭐 이것은 되어 있고요. 업체별로 보게 되면은 뭐 사이버 위협, 그다음에 뭐 AI, 그다음에 공급망 공격, 그다음에 뭐 질환 같은 경우에는 뭐 레질리언스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격 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AI 기반 공격이 확산될 것이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대한 공격이 확산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보안 위협은 시시각각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체들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키워드들을 확인을 하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겠다, 어떻게 대비를 해야겠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로 위협이 많을까요? 통계를 좀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노드 VPN이라는 곳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떠냐? 하이티라지 굉장히 도발적이에요. 우리나라 비밀번호는 아주 기깔나게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 도구 사용 면에서는 낙제점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이제 아래 빨간색 박스 치신 데 보면은 한국인 중 6%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에 대해 관련해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이버 방랑자로 분류되었으며 전체 2%만이 75에서 100점을 받아 해당 분야 지식이 풍부한 사이버스타로 분류되었다. 여기서 뜻하는 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가 어떤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듣고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는데 이런 보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귀찮기 때문에 외면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과연 우리나라만 이럴 것이냐? 뭐 다른 나라 어떠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건 조금 된 자료지만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이게 2016년 자료라서 약간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아마 그래도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이런 화이트 해커 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호구다. 왜냐? IoT 부분에서 관련해가지고 타사 다른 나라 대비 너무나 많이 연결되어 있고
수많은 정보가 오픈되어 있고 취약점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탑을 달리고 있죠. 전 세계 평균 대비 보면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보안 취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 막물리라든지 여러 가지 재고를 통해서 정보 보호에 대한 재고를 하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보 보호에 대한 위협이 계속 실전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2025년 망블리 정책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망블리 정책에 관련해서 제가 왜 얘기를 시작을 하냐면 작년 말부터 작년 3, 4분기부터 굉장히 많은 정보보호 개념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층 보안 체계, 쉽게 말해서 MLS, 뭐 국가 보안 체계, N2SF, 그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제휴 보안 체계, 막 이렇게 해가지고 AI니 뭐 클라우드니 뭐 데이터에 대한 뭐 차등적 보호니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대부분의 뭐 방향은 뭐 새로운 기술에 대한 도입을 하겠다, 뭐 보안을 강화하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들을 쭉 듣고 조사해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본에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금융 쪽을 먼저 보게 되면, 금융 쪽에서는 작년 8월 달에 이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 분야 망블리 개선 로드맵. 그래서 1단계는 연구 개발망에 대한 논리적 망블리를 개선하고, 뭐, 규제랑 이런 것들 다 정교하고, 뭐, 클라우드, 사스나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하겠으며, 금융권의 자율보안 체계로 개선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어, 자, 그럼 계속 이어서 볼게요. 공공 쪽에서는 마찬가지로 작년 9월에 국정원에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업무 중요도에 따라서 3등급으로 분리를 하게 기밀, 민간, 그다음에 공개. 그래서 뭐 비밀 정보라든지 개인 정보, 공개 정보 이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등급별로 분리를 하겠다. 쉽게 이거를 N2SF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밀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방법을 유지하되 민감 정보와 공개 정보는 제로 트러스트 형태의 보안 체계가 유력하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 자,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제가 요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일 많이 든 생각이 이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라고 저희 이제 보안 종사자분들이나 여러분들한테 문의를 다 해봤어요. 이거 혹시 무슨 내용인지 해석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른다. 정책을 나와봐야 알 것 같다. 발표 내용을 봐야 될 것 같다. 답답해서 키사에만 문의를 해봤어요. 2025년 1월 달에 1월 중순경에만 물어봤는데 키사에서도 잘 모르겠습니다. 발표되는 정책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현재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슈가 계속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군데 찾아보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단 금융 쪽을 보면 이렇게 한답니다. 금융 쪽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뭐 금융권 망블리 TF 논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정비를 하고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하고 유예 기간 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정교화해서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크게 카테고리를 보게 되면 작년 그러니까 2024년 4쿼터까지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전자금융 감독 규정을 개정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1월 말경에 작성을 했는데 이 웨비나 하기 바로 직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어떻게 개정됐냐면 2025년 2월 5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참 타이밍 아주 기가 막히죠. 그냥 자료를 작성했는데 딱 그 자료를 이제 제출하고 나니까 개정이 됐대요. 그래서 부랴부랴 점검을 좀 다시 확인해 보니까
클라우드 관련된 내용들이 아주 많이 변경이 되고 추가가 됐습니다. 금융 쪽 관련된 서비스나 그다음에 금융 관련 보안 쪽을 하시는 분들은 이 바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또 내용이 워낙 많고 이 웨비너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좀 확인은 못 해드리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호 대책 관련 내용들이 신설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게 ISMSP 기준에 맞춰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 규정들을 준수한다면 클라우드 쪽에 관련돼서 적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바뀐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 8조에 보면은 예산하고 교육계획 수립하고 여러 가지 등이 돼야 되고 IP 관리된 내용들, 암호키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중간중간 내용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진행하고 있는 업무 쪽과 관련돼 가지고 얼마나 많이 변경되고 수정이 되고 현재 우리가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과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 또 개선해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반드시 규정 확인해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제가 이 텍스트 많은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텍스트를 생략할 수가 없어서 한 장 정도로 좀 매우 많이 좀 축약을 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건전성 및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정성 평가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수 항목 16개가 있는데 필수 항목 16개는 지원 체계를 새로 준수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인증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대체가 가능한데 추가되는 16개 필수 항목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CSAP나 ISMSP 인증 기준을 준수하셨으면 또는 ISO 27001을 준수하신 경우에는 큰 무리 없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업무 연속성 관련한 내용들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융위에서 2월 5일 날 발표를 했는데 업무 연속성에 관련된 저 계획들을 수립하고 이행을 해야 됩니다라고 또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 백업, 재복구 및 침해 사고 대응 훈련 계획, 그다음에 출구 전략 등을 포함한 업무 연속성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기존에 되어 있던 업무 연속성에 클라우드 환경이 포함되는 경우 또는 AI가 포함되는 경우에 맞춰가지고 전반적으로 이런 업무 연속성에 대한 계획들을 업데이트하고 갱신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 업무 이제 안정성 확보 조치가 있는데 필수 보안 통제가 구현되도록 안정성 조치 확보 방안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필수 사항과 추가된 거 준수하는데 뭐 비중요 업무를 분리된 경우 필수 사항만 준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전자금융감독 규정의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이슈가 뭐냐면 아마 이 웨비나를 참석하고 있거나 보안 쪽 관련하시는 분들, 실무에 관련된 분들은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어떤 게 중요 업무고 어떤 게 비중요 업무냐, 분류 기준이 뭐냐라고 했는데 따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명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거 관련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망블리 관련해가지고 보게 되면 갑자기 뭘 이렇게 막 뭘 어떻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약간 원론적인 생각으로 돌아가야 해요. 애초에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기존에 있던 우리가 2016년부터 제정돼서 적용해서 따르고 있는 이런 망블리 규정이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 구성과 및 설정에 관련된 그런 지침이고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안 규정이 레거시에 가깝게 적용되어 있고 서비스 단위보다는 좀 더 큰 개념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따르기가 쉬운 반면에 아까 앞서 말씀드린 제로 트러스트 전략, N2SF라든지 MLS 같은 경우에는 보안 프레임워크 개념입니다. 즉, 어떤 인프라 구성이나 이런 개념보다는 좀 더 로우 레벨 개념인 서비스나 리소스 단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 두 개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슈가 뭐냐면 기존의 보안 업무를 하시던 분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에 대한 가장 심플한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그림을 딱 보고 한 방에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으실 겁니다. 단순히 뭐 데이터 뭐 인증을 받고 인증만 받으면 데이터 통과시켜주고 인증만 받으면 다 접근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 될 거고요. 여기에 그 하위에 적용돼야 되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들과 정책, 분류 방법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MLS 또는 N2SF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레가시 단위의 어떤 보안에 접근,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보안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보안 프레임워크 단위에서 세부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및 리소스에 대한 보안 개념들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 스포를 좀 하나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한 20장이 넘은 영화인데 알포인트라는 영화입니다. 이 사람들 결국은 다 사망하게 되죠. 스포를 하게 되면은 요분이 귀신입니다. 영화 아직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하나 내부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결국 차례차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한 개념이 제로 트러스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당연히 개념이 안 오시겠죠? 자, 막걸리 얘기를 하다 갑자기 제로 트러스트 얘기를 왜 하냐면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민감한 것들은 계속 물리적인 방법을 유지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로 트러스트 개념으로 유력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핵심 개념을 좀 꼽자보면은 물리적으로 분리된 모든 개체를 리소스로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파일이 됐던 장비가 됐던 디바이스가 됐던 서버가 됐던 라우팅이 됐던 뭐 AWS 같은 클라우드가 됐던 문서가 됐던 DBMS가 됐던 OS가 됐던 사람이 됐던 뭐 쿠버네티스가 됐던 뭐 VPN이 됐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각각의 리소스로 본다가 가장 큰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것들을 리소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 아래 명시된 문구대로 1번 모든 리소스 간 연결 시 인증 정책을 따른다. 첫 번째 이슈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는 위치에 관계없이 보안을 유지한다. 위치에 관계없이가 가장 중요한 문구인데 이게 왜냐면은 앞으로 클라우드와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위치에 대한 이슈가 발생합니다.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특히 공공과 금융 중에서 모든 데이터는 국내에 위치해야 된다. 국내에 확인되고 검증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러한 문구들 때문에 클라우드 활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히 AWS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 활용할 수가 없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 때문에 위치에 관계없이 보안을 유지한다. 이 문구가 클라우드를 활용하게 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요. 3번 개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세션별로 승인한다. 자, 여기서 아까 제가 1번은 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모든 것들은 리소스로 정의를 한다고 돼 있죠. 개별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는 세션별로 승인한다는 게 예를 들어 파일도 리소스고 어떤 특정 사용자에 대한 디바이스, 뭐 태블릿이 됐든 핸드폰이 됐든 컴퓨터가 됐든 간에 이것도 하나의 리소스이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연결은 승인이 있어야
접근이 가능하고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이 내용이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것이 가장 핵심보다 이 논리적, 물리적으로 분리된 모든 것들은 리소스로 정의를 하고 접근을 한다. 또는 리소스와 리소스가 합쳐진 좀 더 큰 개념의 리소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좀 더 반대로 쪼개진 내용의 리소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련된 자산의 특별성과 보안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정의를 해놓고 연결에 대한 것들을 보안을 유지를 하고 세션별로 승인하기 때문에 누가 승인을 받았고 누가 접근을 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알람, 그다음에 경고, 그다음에 노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비주얼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조건이 따릅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5번 자산, 네트워크, 인프라, 통신의 상태에 대한 것들을 가능한 한 많이 수집하고 보안 상태를 개선합니다. 이 5개의 문구가 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 문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뒤에도 좀 더 쭈루룩 더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까지 하게 되면은 뭐 시간이 부족하고 이 정도의 핵심 내용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고 나면 무슨 내용인지는 감은 옵니다. 아, 그래. 연결할 때 인증받고 OTP도 쓰고 뭐 필요하면은 아이디 패스워드 다 입력하고 키 날리고 어디 이용 무슨 뭐 이용할 때마다 승인 받고 파일 메일로 보내려고 해도 승인 받고 보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거 보완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셔야 정상입니다. 지금도 아마 실제로 다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시죠? 제가 그래서 모 중앙부처의 구성도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것과 동일하진 않고요. 어떤 구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변조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건 대외 비문서라서. 지금 설명을 드리면 크게 인터넷망, 상단에 인터넷망이 있고 하위에 어떤 지사의 컴퓨터 센터와 연구망, 그다음에 인터넷만 내용을 처리하는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이 구성도에서 신규로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단위를 적용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망분리에 대한 개념은 인프라 단위의 개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프레임워크를 여기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실문을 해야 되고 뭔가 아웃풋이 나와야 되는 상황인 케이스가 지금 현재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분리를 했습니다. 컴퓨팅 센터에서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 분석 서버가 다 여기 있기 때문에 기밀로 분류를 했고 업무망 또한 일단 기밀로 분류를 했습니다. 연구망은 민감한 데이터들을 SAS를 통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민감한 분리를 했고요. 인터넷망은 오픈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적용하면 되냐? 안 됩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려고 돼 있냐면 지금 기존의 업무망과 연구망, 그다음에 별도의 폐쇄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기밀로 다 처리를 하고 계시고 인터넷망 쪽만 공개된 쪽만 먼저 제로 트러스트를 적용하려고 컨설팅하고 구성을 하고 계세요. 왜냐면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물론 국가에서 그거 가이드가 나왔습니다. 1월 25일 날 이렇게 이런 기준으로 민감하고 기밀을 분류해라라고 나와 있는데 해설수까지만 이제 공공 쪽에 나갔고 실제로는 이제 2개만 오픈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무에 적용하기가 매우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분리한다게 되면 저는 이렇게 분리를 할 것 같습니다. 키워드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에 크게 6개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식별 및 진원, 기기 및 단말, 네트워크 시스템, 응용 및 워크로드, 데이터. 요것들 세 항목들은 이제 다 자세히 다른 인터넷에 많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접근 전략 키워드로 보게 되면 통합 아이디 관리라든지 접근 제어, 자산 관리, 네트워크는 어떻게 할 거고
시스템은 어떻게 할 거고, 테스트베드나 취약점 관리, 데이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가 있는데, 굳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보안 프레임워크 개념이다 보니까 특정한 어떤 순수 개발이나 또는 특정 솔루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뭐 솔루션사는 뭐 우리 제품 하나면은 다 됩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굉장히 이제 단가가 비싸죠.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게 되고요. 전사적으로 DNS 암호도 설정도 필요하고 뭐 TLS 1.2 뭐 이건 CC 인증 제품을 도입한 제품이면 당연히 다 적용돼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현재 보안에 관련한 이런 제너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 필요하신 것도 있고,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시스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용하게 되지만,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데브옵스라든지 CQ옵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교육, 인프라, 또 인력에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또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해서 인력 구분, 인력 구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교육도 당연히 다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취약점 관리라든지 뭐 CI/CD 구성도 필요하고요. 뭐 이런 CI/CD 쪽은 저희가 전문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것들은 가시성 확보라든지 보안 로그 수집 또는 알럿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CM도 필요하고 소아도 필요하고 감사 로그 검증을 위한 데이터도 필요하고 머신러닝도 필요합니다. 플레이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필요해서 와 이걸 언제 다 하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 번에 다 못합니다. 그래서 금융 쪽에서도 충분한 유예 기간을 갖고 단계별로 보통 이제 3개년 또는 5개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아마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식의 접근이 많다 보니까, 요 장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도 막 비슷한 장표들이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6개의 키워드 구분에 대해서 접근 전략 키워드와 관계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에 대해서 인식을 하시고 해당 내용을 접근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좀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파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NAS 또는 프라이빗한 뭐 데이터 파일 단위를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는 파일과 폴더 단위에 대한 접근 지역이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꼭 필요하고요. 방화벽 정책 관련된 것들은 꼭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OTP. 보안 장비들은 다 OTP 적용을 하고 작년에 이제 내용이 내려왔죠. 재작년이구나. 그래서 이거 적용하시면 되고 전통적인 우리 단말 보안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스라든지 백신, PMS, 매체 제어 뭐 이들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클라우드 관련해서도 동의 통신 제어, TLS 1.2 이상, OTP, 그다음에 접근 통제, IP 기반으로 해가지고 IP 또는 맥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정된 장비만 접근하든지 주기적인 보안 감사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보시게 되면 TLS 1.2 이상을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대법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단위 개념이 아니라 인적 구성과 교육,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개발에 관련된 포괄된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배 개념을 접근하게 되면은 지정된 PC를 지급하고 해당 PC에서만 사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멀티 펑션 이런 것들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적용하고 교육과 인적 구성 이런 것들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 정기적과 비정기적인 취약점 점검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오픈 소스 요새 많이 사용하시고 개발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꼭 적용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취약점 점검을 많이 어려워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직접 하셔도 되지만 다른 업체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또는 인터넷에 여러 가지 점검과 뒤에서 설명드린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취약점 점검하는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되고요. 전통적으로 뭐 DBMS라든지 여러 데이터 묶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제 및 암호화도 당연히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질문 겸 제가 자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문서들이 있으면, 자, 여러분들은 이게 민감 정보일까요? 기밀 정보일까요? 오픈된 정보일까요? 확답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자신 있게? 아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회사 업무에 보안적으로 좀 관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많은 자료들이 존재하고 수많은 10만 단위, 100만 단위의 파일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는 민감한 정보야. 이건 기밀 정보야. 이건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한 우리 로우 데이터야.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면은 보안 실무자 또는 CISO들은 민감으로 분류해. 또는 책임자가 뭐 CIO가 야, 이거는 기밀로 처리해.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공 쪽에서는 기존 가이드가 나왔는데 대부분 그걸 보시고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문의가 제일 많으세요. 이게 굉장히 힘들죠. 특히 어떤 데이터들이 파편화되어 있을 때 파편화된 조각들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다 뭐 예를 들어 오픈 정보라 하더라도 파편화된 정보들을 취합해가지고 민감한 정보냐 기밀 정보냐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그때그때마다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매우 많습니다. 네, 리소스에 대한 분류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이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고, 자, 누가 총대를 맬 것이냐라는 게 현재 2025년 1월과 2월에 보안 쪽 관련된 업체, 보안 종사자들에 대한 가장 큰 딜레마입니다. 어려워요. 상당히 높습니다. 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1월 25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국가망 보안 체계 보안 가이드라인, 보안 통제 해설서가 나왔는데 총 3권이 공개가 됐고 그중에 마지막 한 권은 각 기관에만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 봐요. 요거는 혹시나 이제 공공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해당 내용을 보시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이런 CSO에 대한 등급 분류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요것들을 쭉 읽어보니까 예, 요게 다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 건 어떻게 분류해야 돼?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설명드리는 게 구성과 설정은 시간이 지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류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이라든지 금융 쪽에서도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자. 그리고 국가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분류하세요, 저렇게 분류하세요라고 계속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더 나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뭐 절망적인 얘기만 할 거냐? 아, 그건 아닙니다. 수요 예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쪽 관련해서는 망블리 쪽 이제 적용해서 사스 활용이 가능하게 되었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 쪽 관련 특히 이제 클라우드 통합 보안에 관련 이슈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이제 논리적 망블리가 가능해집니다. 신규망 같은 경우에는. 근데 요것도 지금 단어에 맹점이 있는데 기존 망은 뭐 안 걸린다 치더라도 신규망, 뭐 별도의 폐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리적 망블리가 가능할 때뭐 방화벽으로 할 거냐 또는 뭐 일반인 통신으로 할 거냐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거에 관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수요가 예측이 되고요. AI 기반 보안 솔루션을 이제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마땅한 솔루션이 없죠. 솔루션 단위로 생각하면 이제 그렇게 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보완할 것인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딥시크 얘기 나왔죠. 보안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보안하시는 분들이니까 딥시크 나왔으니까 뭐 굉장히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탈옥을 하지? 탈옥해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캐낼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불행하게도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탈옥을 탐지하거나 AI를 이런 챗GPT를 탈옥해서 이걸 탐지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고 우리 보안 프로세스는 어떻게 준수를 해야 돼?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와요. 현재까지도 문의가 많이 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한 모니터링과 감사, 규제 준수 관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게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죠. 네, 보안 관련된 것들은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요거 관련해가지고 CSAP랑 엮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AP가 매년 바뀌고 있습니다. 규정이. 2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또 내용이 바뀌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인터넷진흥원에서 1월 달에 관련 내용 발표가 있어가지고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뭐, 관련된 업체들은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또는 CSAP 인증 준비하시거나 받으신 쪽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기존에 이제 CSA 인증받는 것도 힘들고, 평가원들 와가지고 5일 동안 회의실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5일 동안 계셔가지고 막 점검 받다 보니까 담당자도 힘들고 평가하시는 분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스 같은 경우에는 CV 점검이 빠집니다. 별도로 하시면 되겠고요. 본 심사도 서면 점검하고 모의 심사가 별도로 분리가 됩니다. 기존에는 같이 와가지고 막 보안 담당자는 한 명, 두 명밖에 없는데 뭐 서면 이거 뭐 증척 자료 달라 이거에 대한 뭐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냐 모의 침투 쪽 와가 모의 침투 진행하는데 개발자 붙여달라 뭐 연결해달라 등등등 막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부터 나눠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을 탁탁 나눠서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원활하게 진행할 것 같고요. 뭐 취약점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평가 방식도 무조건 다 현장 방문이었는데 앞으로 1년차, 3년차, 4년차는 서면 점검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망불이랑 뭐가 엮여 있냐면 앞으로 사스 쪽 관련된 사스가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사스 쪽에 관련된 이슈들 망불리 쪽에 하려면은 CC 모의 침투를 소스 코드 점검까지 다 하셔야 합니다. 망불리 같이 포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CSP 인증 받으실 때 준비한 쪽 저희가 이제 계속 컨설팅을 드리고 있는데 신규망이면 또 신규망에 사스를 연결하실 거면 망분리 쪽과 그러니까 논리적 망분리 포함해가지고 물량을 포함해가지고 같이 자산에 잡아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변동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뒷부분에서 이제 핵심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부 공격에 대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약간 뻔한 내용들인데, 좀 보자면, 일단 통계부터 보겠습니다. 업무 메일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쓰시죠. 제가 이제 문어 보니까 저희 자사에서 하루에 메일 제일 많이 쓰시는 분 몇 통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30통 정도 쓰신대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보내시는 메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인데, 통계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제 개인 데이터가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나온 통계입니다. 전체 메일에서 업무 메일이 약 9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까지 업무 메일은 계속 매년 4.1%씩 증가하다 보니까 해마다 300억 이상 건으로 업무 관련 메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메일로 우리가 이제 피어싱 공격을 많이 진행을 하잖아요. 가족 사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메일 공격의 90%는 스피어 및 피싱 공격입니다. 뭐 DHL이라든지 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했을 때 뭐 해외 통관부 문의 뭐 이런 거 메일 오잖아요. 피싱 메일로. 이런 거 보면은 대부분이 이메일로 그런 공격이 제일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 것들 장애를 일으키게 되면은 피싱 공격과 사회 공격 공격들이 많고 그다음에 악성 코드, 스피어 피싱입니다. 그 나머지 것도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업무 메일에 대한 보안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아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일 보안에 되게 많이 신경 쓰고 계실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솔루션이라든지 보안 것들도 굉장히 빡빡하고요. 이게 좀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왜 갖고 왔냐면
인터파크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인터파크 과징금 45억 2천, 45억 2천 정도 맞았을 겁니다. 제가 인터파크 망볼리를 구축한 PM이었습니다. 예, 제가 요거 조사도 받고 했는데 어, 여기서 뭐 북한 소행이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뭐 소행은 둘째치고 어, 어떻게 뚫렸냐면 얘가 논리적 망블리를 적용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여기가 왜 뚫렸냐면 뭐 엔지니어분이 뭐 개발자분이 메일을 받으셨어요. 메일을 받았는데 메일의 첨부 파일에 가족 사진.srv, srv 확장자는 스크린세이버죠. 네. 이걸 실행했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그냥 빈 블링크만 뜬 거였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다 잘 보냈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키로고 같은 게 심어졌고 또 이분이 그 논리적 망블리를 통해서 업무망에 DB에 접근하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키가 다 노출이 됐고요. 또 PC를 켜놓고 가셨어요. PC를 켜놓고 퇴근하시다 보니까 해커가 들어와서 룰루랄라 DB를 탈탈탈탈탈 킬어갔습니다. 그래서 DB가 몽땅 다 털린 케이스가 되겠죠. 뭐 그래서 인터파크 이것 때문에 엄청 휘청거렸죠. 과징금 뭐다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가지 인터뷰 조사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던 그런 보안 사고였습니다. 거기다 이체 피해까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피해 역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인데 또 이건 또 뭐야? 근데 요거는 뒤에 설명드렸지만 국가에서 미는 개념이에요. 이게 한 4, 5년 정도부터 계속 알려진 개념인데 우리 기존 정보 보안과 사이버 보안에서 좀 더 큰 개념에서 그래 일은 터질 수 있어. 보안 사고 날 수 있어. 하지만 빨리 복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자라고 해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럼 사이버 보안하고 사이버 레질리언스의 개념을 비교를 해보냐면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자산과 IT 및 지적 재산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사이버 보안은 무조건 차단하거나 무조건 허용하지 않는 등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개념에 비해서 사이버 레질리언스는 통제 상황을 복구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보고 있습니다. 관점도 외부에서 오는 위협 보안과 내부를 어떻게 통제하는 것이 사이버 보안인데 반해서 레질리언스는 내부 환경과 지적 재난에 대한 보안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위도 좀 더 넓게 되어 있죠. 어, 2024년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을 보게 되면요. 건실한 사이버 보안력이 키워드로 올라와 있습니다. 국가 전략 과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버 레질리언스에 대한 개념도 매우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제도권 규제가 아직 나오진 않고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요에 대한 내용은 기사에 가면은 해당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입력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필 또 2월 5일 날 발표가 됐는데 일부 개정 고시안이 나오면서 어, 자율보안 토대를 마련하고 금융전산 복원용을 강화, 즉 사이버 레질리언스 개념을 도입하겠다라는 개념이 전자금융 감독 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백업과 업무 연속성 유지, 뭐 침투 훈련 방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강조드렸잖아요. 전자금융 감독 규정 굉장히 많이 바뀌었으니까 하나씩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업무하시는 곳 또는 서비스하는 곳에 맞춰가지고 해당 내용을 적용해야 합니다. 제가 이걸 단순히 공공 쪽뿐만 아니라 금융 쪽뿐만 아니라 공공 쪽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보는 게 대부분 선 제도는 금융에서 먼저 적용이 되고 공공 쪽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망블리도 그렇게 적용이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꼭 주의 깊게 보시고 앞으로도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딱 두 장으로 표현하자면 한국인터넷진흥원 통칭 키사라고 표현하는데 키사에 정말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취약점 조치 방법, 가이드, 기준, 지침이 다 키사에 공개되어 있고요. 인터넷 보호너락과 KR 서티에도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여기서 없는 데이터들은
이제 각 벤더사에서 배포하는 보안 인프라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키사에 다 있어요. 랜섬웨어 관련된 것들, 해킹에 관련된 것들, 뭐 보건에 관련된 것들, 우리 산업 안전 수칙, 실전 수칙, 정보보호 사전 점검, 중소기업에서 개인정보 보관부터 보안 진단은 그다음에 정보보호 서비스 진단, 취약점 진단까지 모두 다 기사에 다 있습니다. 기사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이 웨비나를 들으신 분들 또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주에 한 번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게 갱신이 됐고 어떤 데이터가 왔고 신규로 나온 국내에 맞는 보안 취약점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계속 내용을 업데이트 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여기 없는 자료는 없다고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기사를 왜 이렇게 홍보를 하냐면 여기에 제도화되고 규정화된 데이터들에 맞춰서 전부 다 이런 보안 가이드와 점검 방식, 방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진흥원 통신 기사에 많은 접속과 많은 데이터들을, 많은 내용들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